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졸 사회 5강 여러분들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바로 이어서 한번 5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졸지 마시고 지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졸리거나 조금 이렇게 찌뿌둥 하신 분들은 좀 기지개를 좀 피시고 물도 한 컵 떠오시고 해서 집중해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2단원의 두 번째 시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 인간 중심주의 말 그대로 뭡니까? 사람이 모든 것이 중심된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사람이 모든 것이 중심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의미 한번 볼게요.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자연을 뭐라고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오직 인간만이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을 인간 중심주의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모든 것에 중심되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말 그대로 인간보다 자연보다 인간이 더 크다,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다. 특징으로는 이분법적 관점이 있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관점. 뭐예요? 인간과 자연을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그래서요,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하고 고귀한 존재이며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이다 라고 한다. 자, 특징 독립 동그라미. 독립. 인간과 자연은 분리되어지고 독립되어진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 중심주의다. 자, 그리고요, 자연을 도구적 가치를 강조한다. 인간 중심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연을 도구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이용하여 인간의 욕구나 행복을 충족시킨다. 자연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한다. 자연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여긴다. 자, 여기까지. 그쵸?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연은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을 개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 그냥 자연은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것 뿐이다. 근데 한계점으로는 뭐가 있어요? 자연을 훼손하고 정복 대상으로만 여기니까 환경오염, 생태파괴 등 환경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인간 중심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있어요. 자,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 식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봐봐요.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그쵸? 자연은 일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타당하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을 위한 것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다 모든 게 뭐야? 인간을 위해서다. 자, 베이컨이란 사람은 뭐예요?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쵸? 그 다음에요, 데카르트는 뭘 얘기했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는 자연주인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존엄한 존재이지만 자연은 의식이 없는 물질이다. 그냥 자연은 기계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명 더 알아볼게요. 아퀴나스, 여러분 메모하세요. 토마스 아퀴나스 많이 들어보셨죠? 신의 섭리에 따라 뭐 있대요?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지어졌다. 인간 중심주의죠. 그래, 한 명 더요. 칸트도 많이 들어보셨죠?
칸트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성 실현을 위한 간접적인 도구적 의무에 불과하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요. 동물 학대하지 마라. 근데요. 동물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인간보다 낮은 동물을 괴롭히는 건 우리의 인간성에 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이 불쌍해서 동물을 학대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 인간성에 흠이 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칸트예요. 칸트.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되시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에 대한 설명, 의미와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를 또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주의예요?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 생태 중심주의. 자연의 본래적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의 이익보다 자연의 존재를 더 중요시 여기는 관점. 이거 말 그대로 뭐야? 인간 중심주의의 주의랑 반대되는 주의죠. 생태 중심주의. 그래서요. 자연의 가치를 인정한다. 인정 동그라미. 그리고요. 존재를 더 중요시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특징으로는 뭐가 있어요? 전일론적 관점. 뭐가 또 반대야? 이분법적. 인간과 자연은 나누는 거야. 이분법적 관점에 반대되는 관점이죠. 전일론적 관점.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자연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요. 인간과 자연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요. 생태계 전체를 자연이 도구가 아닌 도덕적 존재로 여긴다. 인간은 자연 전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라는 특징이죠. 자, 정리합니다. 생태중심주의는 전일론적 관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뭐와 반대된다? 인간중심주의에서 이분법적 관점이랑 반대되어진다. 그리고 특징, 내재적 가치를 인정한다. 내재적 가치가 뭐예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요. 생태중심주의의 의의. 인간을 자연의 한 구성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방법도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맞죠? 한계점은 뭐가 있을까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간의 모든 활동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죠. 개별 생명체보다 전체 생태계의 이익을 중시하는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봅니다. 레오폴드의 대지윤리. 대지라는 뜻이 뭐예요? 대지? 생태계 모두 뭐하다? 소중하다. 그래서 그 대지윤리는요. 무슨 뜻을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생태계 중심주의 사상가의 레오폴드는 공동체 범위를 식물, 동물뿐만 아니라 토양과 물을 포함하는 대지로 확대시키는 대지의 윤리를 주장한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범위를요. 동물, 식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토양과 물로 비롯해 대지까지 확대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오폴드. 여기까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 해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지 이제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나 보세요. 과거는요, 자연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야. 막 기후에 따라서 강수량에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과거에.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산업화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연을 이용과 지배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과학기술을 이용하니까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기 시작했어.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환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어떤 삶을 강조해요? 환경 친화적 삶을 강조하다. 밑줄. 환경 친화적 삶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유기적 관계.
그리고 여러분 여기 2번 인간과 자연은 서로 대립하거나 한쪽이 우위를 차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뭐 하는 관계? 공존하는 관계. 여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기적 관계, 공존관계 기억하십시오. 네, 그리고요. 동양의 자연관 보세요. 유교, 불교, 도교에서는 우리 자연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유교는 만물은 본래적 가치를 지니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일합일의 경지를 지향했다. 천일합일의 뜻이 뭐예요?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 라는 뜻이죠.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라고 하는 천일합일의 경지를 추구했다. 이게 어디라고요? 유교. 자, 불교는요. 연기를 깨닫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하였다. 불교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염기설. 염기설이 무슨 뜻이에요? 연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자연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라는 거를 주장했지요. 자, 그 다음에 도교는 무의자연 밑줄. 무의자연이란 뜻이 뭐예요?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 순리대로 산다. 그래서 무의자연을 추구하며 자연의 한 부분인 인간과 자연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의자연 한 번 더.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 순리대로 산다. 라고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는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마지막.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방안.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두 차원으로 봅니다. 개인적인 차원은 환경 친화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환경 친화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환경 친화적 가치관 밑줄. 과학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과학기술 만능주의가 뭐예요? 환경 문제를 비롯하여서 모든 문제는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야. 자연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동양의 자연관을 계승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미래 세대,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는 생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미래 세대 생각하자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대 이 시대에 다 해먹지 말고 미래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자. 자, 사회적 차원으로는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돼. 경제성장과 환경 보호를 함께 추구해가는 발전을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라고 얘기하죠. 각종 정책을 시행해야 돼요. 생태도시 및 슬로시티 지정을 해야 돼. 슬로시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슬로시티는 먼저 생태도시는 예를 들어서 순천만 같이 생태계를 보존하는 순천만 아시죠? 전라도 순천만. 슬로시티는요. 전통과 자연 환경이 어울려져 있는 곳. 예를 들어 어디 있어요? 전주 한옥마을 가보신 분. 전주가 아니라 전주. 한옥마을 가보신 분. 전 가봤어요. 자연과 전통이 어울려져 있는 그런 곳. 여유로운 장소, 슬로시티를 지정한다. 생태 통로를 건설하거나 갯벌을 복원하거나 하천 생태계 복원 사업을 하거나 멸종 위기 되어지는 그런 자연 동물을 식물들을 복원 사업하거나 자연 휴식 연제를 도입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되시나요? 무슨 뜻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5강 마무리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2단원 인간과 자연의 관계였죠? 여러분들이 지금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강의 마치면 바로 개념 정리 들어가야 돼요. 인간중심주의 자연관 그쵸? 인간중심주의 기억나는 거 뭐 있어? 이분법적 관점 기억나죠? 그리고 인간중심주의 막 그 주장했던 사상가들 기억나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데카르트 등등 기억나셔야 돼. 그 다음에 생태중심주의
자연관 반대되는 거였죠? 이거는 무슨 관점이었어요? 전일론적 관점.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리고요, 동양의 자연관. 그래서 우리 막 유교, 불교, 도교 기억나셔야 돼요. 유교는 뭐 기억나야 돼요? 유교는 천일합일 기억나시죠? 천일합일 기억나시고요. 그 다음에 불교는 연기설 기억나셔야 되죠. 연기설. 그리고 도교는 무의자연. 무의자연 기억해야 돼.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방안.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되셔야 됩니다. 오늘 5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더 강의 수가 많아지기 전에 지금 1강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 6강 2단원 마지막 파트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린유젠 하면 화이팅! 린유젠! 화이팅!